인도는 명분이 있어요. 전쟁이라는 건 명분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생각보다 중국의 무기가 질이 좋아서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쇼크다. 미국과 인도가 같이 손을 잡은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도는 미국과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쉽게 떨치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 앞이 안 보여요.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현재 인도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인도는 제가 뭐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까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 종교적인 파트에서 많은 부분에서 내기 때문에 인도가 사실은 소수의 무슬림이 다수의 비무슬림 안에서 사는 그러한 구조거든요. 과거를 생각해보면 1526년에 무갈 제국이 성립됐을 때 무갈 제국은 소수의 무슬림이 다수의 비무슬림을 다스리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영국 지배를 거치고 인도가 독립하면서 무슬림들끼리 나라를 만들어간 게 파키스탄이고, 그런데 인도에 있는 무슬림들이 다 파키스탄으로 가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근거지가 또 인도니까 여기 나는 우리 인도 사람들하고 살겠다 해가지고 힌두인들과 사는데 해가지고 소수의 무슬림이 있습니다. 인도의 소수의 무슬림 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굉장히 적게 있나 보다 생각하는데요. 인도에 있는 소수의 무슬림이 2억이에요. 2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소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동안은 괜찮았는데 모디 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디 정부가 자꾸만 인도의 정체성을 힌두교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을 좀 이렇게 왕따시키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이제 현재 모디 정부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고, 인도가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라고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종교적인 문제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인도의 지금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도 정부가 무슬림들도 포용할 수 있는 모디 정부이면 좋겠는데, 모디 정부 하에서는 힌두교 사람들이 힌두교를 종교적인 정체성을 국가적인 정체성과 동일시하면서 같은 종교를 가지지 않으면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거로 가니까 인도가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현재 파키스탄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파키스탄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요. 우리가 중동 공부를 할 때 파키스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failed state, 실패한 국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1947년 8월 14일에 무슬림들만이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만든 게 파키스탄인데, 처음에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경제 5년마다 하는 4차 5개년, 5차 5개년 경제 계획도 파키스탄에서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못했고,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이 파키스탄의 가장 큰 문제는 인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색채를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무슬림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비무슬림이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이어도 쉬아파들이 숨 쉴 공간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 양쪽이 다 가장 큰 문제는 근대성, 우리가 근대성이라고 할 때는 중요한 거는 종교보다는 다른 걸 가지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근대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여기는 여전히 종교라는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파키스탄도 인도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종교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이 국가로서 계속 갈 수 있는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가가 문제고, 민주주의 측면에서 계속 군부 독재가 지속되기 때문에 시민이 뽑은 민선 총리 쉽게 갈려버리니까, 군부 힘이 너무 강하니까 이게 이제 파키스탄이 구조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은 어떤 게 있나요? 이번에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테러 조직이 인도는 카슈미르를 파키스탄령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테러 조직이 이슬람이라는 자신의 종교를 정치화시켜서 사람을 죽인 거거든요. 이거는 명백한 범죄죠. 명백한 범죄고 잘못된 거고, 거기서 시작됐는데, 이 두 나라 관계가 카슈미르만 아니어도 엄청나게 복잡해요. 왜냐면 그 문제가 없었으면 47년에 갈라서는지 않았겠죠. 8월 14일, 8월 15일로 따로따로 독립을 했고, 그거 종교적인 정체성으로 서로 갈라졌으니까 결국은 종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카슈미르는 더 어렵고요. 카슈미르 같은 경우에는 중국까지 끼어 있어서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앞으로 정제가 될지에 대해서 앞이 안 보여요.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휴전은 됐지만 종전은 아니고 평화는 오긴 힘들고, 그리고 또 파키스탄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게 뭐냐면 파키스탄에 쓰는 수원물이, 그 수원이 전부 다 인도 쪽에서 와요. 인도가 막아버리면 여기는 망하거든요. 인도가 막은다니까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우리 핵 쓰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물 분쟁도 있고, 양국이 정말 대승적인 입장에서 대화를 해서 한적한 문제를 크게라도 풀기 전에는 답은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지도자들이, 용감한 지도자들이 나오기 힘든 게, 그냥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면 또 이제 국내 정치에서 배신자로 물려가지고 또 심판을 받게 되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한국을 어떤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나요? 중동 국가들은 제가 뭐 늘 고장난 라디오처럼 많이 얘기를 하는 이야기인데요. 중동 국가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상당히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봐요. 제가 1966년에 태어났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요. 그 당시에는 GNP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GDP라고 얘기를 하죠. 세계은행 통계로 보니까 133달러였어요. 근데 2023년에 우리가 33,000이 넘었거든요. 1966년생은 태어나가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하는 모습만 보고 왔어요. 근데 66년에 우리가 중동 국가보다 훨씬 못 살았습니다. 왜냐면 서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입장은 똑같아요. 봤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 사실 중동에서 봤을 때는 듣보잡 나라고요. 예. 전쟁도 많고 되게 가난한 나라고, 예전까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건설공사에서 노동하던 애들이고 우리한테 돈을 받아서 돈 벌어가는 애들인데 지금은 굉장히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놀랍죠. 예.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미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 실제로 중동 국가에서 한국은 유명한가요? 한류가 뭐 세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한류는 전 세계적으로 소비층들이 좀 제한돼 있죠. 예, 소비층들이 특히 이제 K-팝 같은 경우에는 20대 이하 여성, 예, 남성들한테는 그렇게 인기 없습니다. 예,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고, 근데 여성들한테도 인기 있으니까 더 확산력이 있죠. 사실은 여성들이 훨씬 더 충성도가 높긴 하죠. 그런데 이 드라마 같은 것도 우리가 잘 만들어요. 예, 잘 만들고, 우리도 재밌는데, 우리만 재밌는 게 다 외국도 재밌어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이 133달러가 GDP였던 나라에서 태어난 우리 이 개발도상국에서 자란 우리 세대에서는 이러한 한류의 발전이 놀랍죠. 예, 그리고 결국에는 한류가 발전을 하면 그 파생 효과가 큽니다. 미국 물건을 쓰던 사람이 미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 물건이 좋다고 그랬었을 때. 한국 물건을 쓰는데 한국 물건이 좋다면 한국의 이미지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선한 효과를 내는 거죠. K컬처와 한류 같은 소프트 파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소프트 파워는요, 하드 파워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당장 돈이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미지라는 게 사실 이미지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유학생활을 할 때도, 영어권에서 유학생활 할 때도, 아니, 폭스바겐이라는 자동차를 팔 때, 그 광고 끝에, Das Auto 그러거든요. 독일 방송도 아니고, 영어권 방송에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Das Auto는 독일이라는 거 사람들이 알고, 그게, 독일을 들으면, 독일, 그 물건 잘 만들지. 제품 좋지.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같은 차가 있더라도 독일제를 사람들이 사지 중국제를 사지 않잖아요.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해요. 평가를 했는데, 차 두 대가 있다. 중국제하고 독일제가 있는데, 전기차 말고요. 예. 그런데 가격은 중국제가 좀 더 싸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모든 면에서 중국제가 앞서 있다고 평가가 나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독일차를 산단 말이에요. 왜냐면 독일에 대한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전기 면도기를 휴대용으로 하나 샀거든요. 급하게 쓸 거니까 이제 조그맣게 조그만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저도 결국에는 산 게 뭐를 샀냐면, 결국은 그 이미지입니다. 독일제 모터래요. 독일제 모터. 그래서 그러면 두말할 거 없이 그냥 두말할 거 없이, 그게 뭐 메이드 인 차이나든 어디든 간에 독일제 모터. 그리고 광고가 그걸 얘기를 해요. 독일제 모터라고. 예, 그게 국가 이미지입니다. 예. 근데 솔직히 그 독일제 모터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예, 안 좋을 수 있는데 그 이미지예요.
예, 써보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여러 번 하면 안 좋다는 거 알게 되면 이제 바뀌겠지만, 당장 뭐 할 때는 독일제, 예,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뭐 물건을 살 때 그냥 뭐 치즈 뭐 이렇게 할 때 뭐 이태리 직수입 치즈, 뭐 벨기에 직수입 치즈 이렇게 하면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중동에서 한국이 빠르게 입지를 넓혀나가고 있는데 그 시작이 언제였나요? 중동의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한류가 퍼지기 시작할 때부터라고 봐요. 우리가 한류 퍼지기 시작하고 케이팝이 나오기 시작할 때쯤부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승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미지도 올라가는 거고, 올리브영 이런 데 지금 중동에 진출하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저희 어렸었을 때 한국 화장품은 저가고 쓸 수 없는 화장품이라고 어른들이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맨날 얘기할 때마다 프랑스 화장품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예, 그게 변하는 겁니다. 중동에서도 그런 변화들이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히 2010년대 이후부터는 또 굉장히 강화됐고, 전체적으로 그 드라마, 예를 들면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나가면서 상승 효과를 더 일으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우리가 뭐 아카데미 상도 받고 여러 상도 받잖아요. 예전에는 상상을 못 했던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중동에서 한국의 방사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우리도 나쁘지 않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제가 독일차와 중국차, 가솔린차를 비교를 상상을 해서 그렇게 한 건데,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독일차나 미국차나 일제가 좋다고 생각하겠죠. 예, 뭐 방산 같은 경우 독일차 좋다고 생각하고, 프랑스차 좋다고 생각하고, 미국차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늦게 시장에 들어온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국방 때문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물건을 팔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물건을 이제 갑자기 더 많이 팔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시장에 지금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겠죠. 예. 그런데 우리 기술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에게 계속적으로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나아지는데, 지금은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들어온 게 다른 나라보다 늦고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선택을 덜 받을 수 있겠지만, 갈수록 지금 뭐 여러 가지 성능에서 뛰어나다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방산도 큰 바람을 일으킬 거라고 봅니다. 예. 한국은 지금 중동의 재편 속에서 어떤 분야에서 가장 매력적인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매력적인 협력 파트너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게 좋은데, 이제 결국에는 미래 산업은 AI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AI를 빨리 지금 더 발전을 시켜야 되고, 많은 노력이 그래야 되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이 우리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AI이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중동에 가가지고 AI 협력, 미국 밖에서 가장 큰 AI 캠퍼스를 만들겠다. 예, 그러면서 지금 중동의 AI 시장을 같이 협력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AI가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정부에서 기울여야 될 겁니다. 그 만약에 AI를 우리가 실패하면 이제 우리 미래가 없는 거죠. 이게 걱정이죠. 사실은 우리가 계속 쭉 발전하는 것만 보았는데, 앞으로 33,000에서 머물지 않고 4만, 5만 가야 되잖아요. 그 갈 수 있는 그 길이 이제 결국엔 AI에 달려 있습니다. 네. 중동은 미국, 유럽, 중국 등 강대국의 격전지입니다. 이 속에서 한국만의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기술 이전이요. 그러니까 실력은 뛰어나고 다 좋은데 인지도가 떨어진 제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지도가 떨어진 제품이 있어요. 요즘 예를 들면 탈무제가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탈무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 탈무제는 새로 나왔는데 굉장히 좋아. 분명히 좋아요.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럼 이 탈무제가 성공하려면 뭐 하겠습니까? 끼워 팔아야 되겠죠. 하나 살면 한 개 더 준다든지, 다른 것보다 가격을 더 낮추던지, 예,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는 사람이 그래도 한번 써봐 할 거예요. 그걸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 방사능 적용한다면, 한국 거는 좋은데 우리가 어필을 할 방법이 없으면 그런 방법 쓸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기술 이전이에요. 왜냐하면 중동 국가들이 예전처럼 물건을 돈만 주고 사온다는 게 아니라 메이드 인 사우디아라비아, 메이드 인 UAE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 발전도 할 거 아닙니까? 석유 떨어지면 안 되니까, 석유만 갖고 의존할 수 없는 거니까. 거기서 유가도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자체 산업 다각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한국에서 탱크 좋다고 탱크 사오고,
뭐 천궁 좋다고 천궁 사오고 그러면 사오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걸 하겠다라는 거. 예, 그러면 우리한테 기술을 달라. 근데 우리는 시장에서 이기려면 어느 정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우리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중동은 전반적으로 지금 다들 하는 얘기가 딱 한마디입니다. 돈만 내지 않는다. 기술을 달라. 현재 석유에 의존한 중동 산유국들이 탈석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중동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를 어떻게 보시나요? 예, 석유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에 대한 의존도, 그러니까 천연가스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밖에 없고,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열심히 뭐 간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쉽게 가지는 못할 거예요. 쉽게 가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지금 뭐 화석연료 쓰는 거를 20%, 30%를 줄인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화석연료를 먹고 사던 나라한테는 충격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 다각화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그 산업 다각화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력 산업 다변화에 성공한 사례가 있을까요? 현지에서는 성공한 사례는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왜냐면 도전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다만 다변화로 해서 성공한 도시가 있다면 두바이죠. 도시이자 국가죠. 예, 왕국 두바이라는 국가가 성공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기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죠. 여기도.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는 화석연료로 충당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자기 한계를 알았어요. 화석연료가 얼마 없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팔아서는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화석연료 산업에 투자를 한 거고, 그래서 금융, 부동산, 뭐 여러 가지로 하면서 관광 이렇게 하면서 성공을 한 거고, 계속 이끌어 가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있죠. 예, 다른 국가들은 예를 들면 바로 같은 아랍에미레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아부다비 왕국 같은 경우에는 석유가 굉장히 많죠. 자산이 많지만 이 나라는 의도적으로 지금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줄이면서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여러 가지 그 개발 산업, 관광 산업, 그리고 그 외에 뭐 AI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지금 모든 흐름은 석유에 덜 의존하는 국가 경제를 만드는 거. 예, 이게 초점이고, 이제 우리도 거기에서 할 수 있다면은 여러 가지 같이 협력을 해야겠죠. 근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중동의 산업 다각화가 되면 귀족들도 산업 전선에 참여하게 될까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하던 일들을 자국민들이 다 대처하기를 바라죠. 모함메드 빈 살만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젊은이들이 외국인들이 하던 일을 다 받아서 하길 바라고, 쉽게 말하면 자국민으로 모든 고용을 만들고 싶어 하는 노력이 있어요. 아마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애초부터 시작이 거기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돈을 주면서 경제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면서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말 그대로 맨 땅에서 흙을 파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든 일을 했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가장 발전할 수 있는 나라를 제가 이란을 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동 국가에서 화장실에 갔을 때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들이 자국민인 나라가 저는 발전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이란이 그런 나라입니다. 예. 외국은, 다른 나라들은 다 외국인들이 하거든요. 산유국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무슨 말이냐면, 일자리를 자국민들이 찾아서 하는, 그게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일자리를 국민들이 알아서 한다는 것은 이건 미래 발전 과정이 보이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해왔던 거고. 그래서 아마도 기존의 산유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국가들도 결국 사우디아라비아 원하는 게 그렇게 가는 거니까, 예. 결국 그게 얼마큼 가느냐가 결국엔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 비전에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것 같아요. 탈석유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의 정치적, 사회적 리스크는 어떤 모습일까요? 굉장히 크죠. 예, 안 되면은 뭐 국가가 정변이나 많은 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석유로 팔아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산업 다각화를 하는 건데, 산업 다각화를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국가 실패를 얘기하기 때문에 상상도 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공시키려고 노력하겠죠. 네. 석유 기반 패권이 약해진 후
중동은 어떤 국제 질서를 지향하고 있는가요? 아니요, 근데 석유를 덜 쓰기는 하지만 석유가 덜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예, 석유가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덜 중요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석유를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중동 국가들이 완전히 몰락하려면 전 세계가 석유를 쓰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런 세계는 안 올 겁니다. 최소한 60%는 쓸 거예요. 예, 다 대체하기는 어렵거든요. 뭐 다 대체하면 좋죠. 뭐 지구 살리고 뭐 환경 오염 살리고 하겠지만 환경 오염을 없애고 하겠지만 그게 결국엔 어려울 거고 50에서 60%는 쓴다고 봐야죠. 뭐 제 예상이 틀리길 바랍니다만은 제가 죽는 날까지 그런 날은 오지는 않을 거예요. 50에서 60%는 쓸 겁니다. 아무리 못 써도. 예, 그러면 여전히 석유는 필요한 거 되고 다만 지금 이제 더 오래 쓸 수 있겠죠, 지금. 근데 사는 중동 국가들은 5, 60%, 100% 팔다가 5, 60% 팔면 나라가 힘드니까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산업 다각화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구조를 지금 그 중동의 산유 국가들은 보고 있는 거죠. 현재 중동 국가들의 외교적 방향성은 어떤가요? 외교적인 방향성은 지금 중동 국가들은 자국의 이득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원 적군 가리지 않고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하면 뭐 내가 어느 나라하고 친하니까 A 나라하고 친하니까 B하고는 안 놀아 뭐 이런 게 아니라 A 나라하고도 놀고 B 나라하고 놀고 적이 없는 외교 정책으로 간다고 봐야죠. 적을 두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이 중동은 지금 현재 차가운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차가운 평화. 네, 뜨거운 평화도 아니고 차가운 평화. 네. 그러니까 내가 상대가 싫다 하더라도 싫은 말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으면 협력하고 그게 이제 아랍 국가와 이란과의 지금 현재 관계가 그렇다고 봐야 돼요. 서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싸우면서까지 힘을 빼고 서로 파멸할 필요 없지 않느냐. 같이 윈윈으로 가자. 이 중동의 분위기입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중동 정세가 뭐 급변하고 있습니다. 뭐 항상 급변했죠. 네, 좋은 방향으로 바뀌길 바라고요. 우리 독자분들께서도 변화의 과정을 면밀히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